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과학 수사가 큰 역할을 했던 사건을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이 대전 파남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요. 배심원들이 3일 동안 참여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 증인으로까지 출석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고개가 갸우뚱거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한 아파트입니다. 이거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작은 아파트. 자, 집주인은 A, 이웃은 B, 신고자는 C로 칭할게요. A의 집이에요. B와 C가 저녁 8시 30분에 들어왔는데 10시 반경에 C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1시 반에 돌아온 이 C는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2명이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합니다. 둘이 싸워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굴러다니고 있다. 근데 여기 방안의 구조를 보면 여기 작은 상, 소주병, 음식 이런 것들이 있고 집주인인 A는 쓰러진 상태로 피가 이렇게 비산이 되어 있어요. B는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 가운데에 나체 절단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양말을 신고 피를 밟고 돌아다녔던 흔적들이 조금 있어요. 경찰이 출동할 때 보니까 이 C는 이렇게 앉아 있었고요. 1시 반에 다시 왔다고요? 의심적이 몇 개 있네요. C가 범인인 거는 아닌. 장강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C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CCTV입니다. CCTV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이동을 한 사람이 없고 C가 처음에 같이 들어갔을 때는 흰 모자를 쓰고 들어갔는데 10시 반에 이 사람이 혼자 나갔거든요. 1시 반에 들어와요. 그런데 모자가 없어요. 그리고 C가 이 사람의 진술은 뭐냐면 간략히 하자면 둘이 싸우고 쓰러지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살아있는 사람을 뺨을 때리고 이거 범행도구구나 하고 들었다가 아차 싶어서 내려놨대. 지문도 묻어 있고 지문이 묻어 있고. 이 사람의 피도 다 묻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진술이 직접 증거인데 직접 증거로 쓰기 어려운 증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정도로만 했는데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증명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 지금 계획적인지 아주 뭐 비상한 사람인지 전 모르겠지만 다 피해가는 거거든요. 모든 정황이 사실 정말 의심스럽긴 하지만 저 사람의 유죄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조금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이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가 됐는데 형사가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당신을 때린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요. 미궁으로 빠지네요. 그러네요. 거기서.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밝혀보자. 그래서 여기서 동원된 것이 혈흔 형태 분석입니다. 혈흔의 기본 원칙은 혈흔은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지름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동그랗게 똑 떨어지니까. 여러 개의 핏방울이 있잖아요. 그 핏방울들의 각도를 다 모아보면 어디에서 공격이 시작됐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날아온 혈흔들은 꼬리가 생겨요. 이건 진행 방향을 표현합니다.
공격 도구가 예기인지 둔기인지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기를 찔렀을 때는 핏방울이 가늘어요. 근데 둔기로 공격했다 그러면 핏방울이 두꺼워.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뭐 두 대 때렸는지 뭐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혈흔 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A라는 집주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공격이 시작돼갖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약 80회를 공격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B는 머리를 공격받고 쓰러져 있다가 이불 위에 이렇게 피가 고여 있고 의식이 들면서 이렇게 뒹굴러 나왔다는 거죠. C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둘이 싸웠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중간 어디에도 서로의 혈흔이 겹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둘이 엉겨붙을 일은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혈흔 족적이 네. C가 양말을 신고 이동하면서 묻은 족적의 크기와 같다. 네. 는 것이 일단 밝혀졌고요. 그 피는 사망한 A와 B의 혈흔이 혼합돼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의 주인공이야말로 두 사람을 다 공격할 때 흘린 피들을 자기가 밟고 다녔다는 것을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에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면담을 했어요. 이 용의자를. 근데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혐의를 풀어달라. 이렇게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건 C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혈흔 분석을 통해서 나왔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의 진술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분석을 해보면 신고 당시에 하나는 죽어있고 하나는 살아서 뒹굴러 다니고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을 현상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 표현인데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단정을 해버렸고 또 하나는 굴러다니고 있다. 이 사람이 죽였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의 신고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인 표현이 너무 생략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너무 놀랐어요라고 한 정서 표현이 완전히 배제되고 얘가 범인이야 라는 형식의 결론적인 것들만 신고하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범인으로 몰아가면 나는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현장에서 했을 것이다. 정말 끝까지 본인의 자백이 없었지만 흠잡힌 재판을 범인이 수정했어야 돼. 국민참여재판으로 더 이걸 호소하자. 자신 있었던 거지. 1년 동안 체포도 못하고 니들이 뭘 가지고 하는 거지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일 동안 배심원들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3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17년의 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받았네요. 그 정황 증거들이 사실 직접 증거 정도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모아지고 이 정황 증거끼리 연결되고 이제 고리를 형성해서 아주 강한 어떤 증명력을 가졌을 때 이 정도면 어떤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표현하는데 정말 이 사건은 곽 수사의 전 분야죠. CCTV, 혈흔, 프로파일링까지 동원돼서 과학적인 단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경찰관이 보험 사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현직 경찰 간부 이모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머니를 폭행해 장기 출혈로 6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빚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자동차에 부딪히면 상처가 없이 그냥 아프지 않나요?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려고 큰 볼링공으로 엎드려 있는 자기 어머니의 등에 떨어뜨려서 결국 자기 어머니가 사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CCTV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헬멧을 쓴 다음에 볼링공을 들고 올라가는 계단에서의 거리를 보니까 동료들이 보니까 이 걸음걸이를 금방 알겠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CCTV의 걸음걸이를 분석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법부행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좀 대두된 사건입니다. 요즘은 이제 법영상 분석 연구원이 따로 있고요. 2차원 영상에 기록된 장면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해서 피사체의 크기나 길이 등 것들을 파악해서 현장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그래서 결국 했나요?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 제일 힘든 건 사이코패스들의 범죄를 자백받는 게 아니에요. 신문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무자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특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사연수원의 교수로 근무를 할 때 신문 기법 과정에 교육을 들어와서 교육을 다 받고 간 사람이에요. 교수님 수업을 들었다는. 내 수업 다 들었어요. 교수님의 제자였던 건가요? 진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 카드를 쉽게 말하면 다 보여주고 게임을 하자라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막막한 심정으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집에서부터 수갑을 차고 왔느냐 여기서 수갑을 찼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주고 여기 와서 내가 체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래 바로 이거다. 뚫고 들어갈 만한 심리적인 구멍은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네 머릿속에는 법정에서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너는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지금 체포가 된 거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살해한 우리 형, 할머니를 살해한 우리 아빠 이렇게 가족들이 네가 그런 법정에서의 투쟁을 해나가는 것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면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는 것이 나도 마지막에 배려다. 제안이자 배려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해서 너 자백하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다.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아내와 변호사를 같이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불러서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갔는데 수사팀장한테 야, 이 자백할 거다. 2시간 만에 문을 열고 나오더니 나 보험 사기 할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복도에서부터 막 그냥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신문 전략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부각시켜서 판단의 기준을 바꾼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빨리 범죄를 드러내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해. 새로운 것을 이렇게 확 부각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의 핵심은 부인하는 범죄자들한테 막 해라 너 뭐 사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제안을 하면서 빨리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프로파일러 역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토양을 이용한 이제 증거, 네. 미세 증거, 이제 토양 포렌식이라고 하는데요. 토양. 많은 분들이 그 주변의 흙을 보면 다 똑같은 흙인데 무슨 이거 가지고 증거가 될까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지구상의 흙은 다른 어떤 행성의 흙과도 다른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내렸을 때 그 밑에 흙 같은 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Both hands down about the fourth rung up. There you go. Okay, now I think I'll do the same. 착륙할 때 막 뭐가 먼지가 막 날아가고 네. 그다음에 그 암스트롱이 찍은 발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발자국, 네. 달에도 흙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흙이라고 보기 힘든. 그러니까 암석이 뽀개어진 거거든요. 암석이 뽀개지는 이유가 지구는 이제 풍화 작용이 있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막 뽀개지고 이러지만 다른 기상현상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긴 흙이냐면 이거는 일교차가 300도예요. 낮에는 100도까지 올라가고 밤엔 영하 200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교차 때문에 부서지기 시작한 것들이 쌓인 그냥 먼지 같은 거고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구의 흙이 특별한 거는 지구는 생명체가 있어서
이것이 단지 먼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지렁이 같은 생명체들이 이걸 먹어서 내뱉을 때 거기 사는 나무라든가 생명체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서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흙들이 존재해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흙을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으면 그럼 이제 바닥, 특히 신발에 묻어 있는 흙을 예. 보고서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알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03년 4월에 부천의 중부경찰서에 네. 한 택시 기사가 와서 사고를 이제 신고를 했어요. 네. 하는 이야기가 제가 택시를 제가 운전하고 옆에 그 20대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차가 정차해 있을 때 괴한들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돈을 군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더 내놔라. 왜 이것만 내놓느냐. 없다고 아저씨 없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또 여자 가만히 안 있냐고 푹푹 찔러대고 앉아있고 그래서 정 씨는 이들이 돈을 요구하다가 없다고 하자 양 씨를 마구 찔렀고 이 틈에 자신은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칼로 찌른 그 여성을 데리고 자기들이 타고 온 차에 싣고 도주했다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네. 네. 아니 근데 너무 뭐 어쨌든 좀 이상하죠. 이상한 네. 상황이 좀 이상하고 아무리 괴한이 왜 갑자기 그런 실제 일을 이제 몇 시간 뒤에 바로 그 여성이 20대 여성이 변사체로 이제 그 강변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일단 경찰이 조사를 들어갔는데 가봤더니 이제 되게 이상한 점이 많은 거예요. 일단 금품을 노린 강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밖에 놓여 있는 돈들이 이제 거스름돈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고 10,000원짜리 지폐 있고 뭐 그런데 그다음에 그 여성의 지갑이 택시 안에 떨어졌는데 지갑도 안 챙긴 거죠. 범행이 끝난 뒤에도 차량 안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수사가 이 사람을 이제 용의자 선상에 놓고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결정적 문제가 나중에 이제 범인으로 단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 흙이 이렇게 있고 희생자가 있었던 강변에 있는 진흙 같은 거 그런 흙이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길에 서 있다가 괴한들이 와서 뭐 납치해 가고 뭐 이런 스토리인데 이 택시에도 뒷부분에 뭐 바퀴나 범퍼 이런데 그쪽을 가야지만 묻을 수 있는 흙탕물 같은 것들이 이제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유죄가 입증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처럼 이제 흙이라는 것이 네. 얼핏 보기에는 주요 증거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네. 아까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흙 샘플이 다 표본화되면 좋겠네요, 진짜. 성분 검사했을 때, 이거는 전남 쪽에 있는 어디 흙인데요라고 딱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거면. 그러니까 사실 흙은 너무나 많은 원자들이 있고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그 기준만 잡으면은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스트론튬의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지금 전국을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상황이나 그 나라의 토양의 특성이나 뭐에 따라서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기법들은 원래는 그 석유를 탐사하거나 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원 탐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범죄 수사에 쓰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범죄 수사에 이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미세 증거라는 건데요.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막 현미경으로 보거나 확대해야 되는 증거물들을 이제 미세 증거물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페인트, 뭐 심지어 유리 이런 것들 다 범죄 수사에 쓰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방화 범죄를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 법률에서 보통 대부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들이 많아요, 형법상에. 그런데 유일하게 실수로 불을 저질러도 처벌하는 것이 방화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실화도 처벌하는 것이 이제 방화 범죄입니다. 또 지금이 그런 계절이죠. 계절이죠. 그리고 계절상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죠. 지금 뭐 이 건조한 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숲사랑 홍보관이 있어요. 네. 산불과 관련된 전시관인데
와, 여기는 숲의 사계절. 소리도 난다. 숲과 국의 효과. 아, 되게 낭만적이다. 강원도에 낭만이 있는 것 같다. 아, 낙산사 화재 장면인가 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네요. 너무 실감나게 만들어놨다. 삶의 터전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냥. 자기 삶의 역사가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사실. 저도 현장에 많이 출동을 해봤거든요. 칼코리처럼 생긴 그걸로 일단은 잔불 제거를 위해서 막 긁어냅니다. 근데 이럴 때 시신이 만약에 있으면 신체 일부가 이렇게 뜯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이 이제 결국 불이죠. 방화를 저질러서 증거를 인멸한 사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방화가 범행 도구로까지 진화한 불을 질러서 살인의 도구로 사용한 범죄입니다. 방화로 살인을 저지른 방화살인이에요. 양양에서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강원도 양양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학부모 관계로 두 분이 만납니다. 같은 동네 사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는데 채무 관계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요. 가해자가 빚독촉을 받으니까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친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수면제를 먹이고 여기저기 불을 질렀어요. 아이들과 이 어머니는 사망한 거죠. 불이 나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인 이 사람이 소방이 도착하는 순간에 막 달려들어서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막 구호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목격자인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름 끼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사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런 이제 배경이 되었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목격자 행세를 했던 이 여성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스스로 비관을 해서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은 거다. 막 이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경찰이 화재가 다 진압되고 나서 다시 한번 집을 수색하자라고 하는 과정에 신발장 안에서 이 돌아가신 분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간 차용증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현장에서 그 방화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많았다고요. 특히 화재 현장에 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화재 감식을 할 때 하는 것이 일단 바닥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한다 그러는데 정말 삭하고 호미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싹 다 드러내요. 그리고 바닥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나무질을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물결 형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현장에서는 몇 군데의 발화원이 있었어요. 몇 군데에서 불이 질러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기 누전, 배선, 가스 이런 부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많은 경우에 사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는 주로 전기 합선이 가장 많거든요. 전기 합선으로 이제 불이 일어났을 땐 단락흔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락흔이란 거는 이제 합선 같은 걸로 아주 높은 온도의 그 발화가 시작된 거예요. 보통 2, 3,000도 가까운 온도가 된대요. 구리 녹는 점이 1,000도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리 선이니까 구리가 녹아서
완전히 구형 상태가 돼요. 그랬다가 굳어요. 그러면은 이게 동글동글한 방울처럼 생긴 반짝반짝거리는 흔적을 남기게 돼요. 처음에 만약에 이런 단락흔이 있으면은 유전이나 뭐 이런 합선 이분하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은 적어도 전기에 의한 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거든요. 네네. 대부분 장구적인 노력을 할 때 보면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욕실이나 물이 있는 곳으로 가죠. 싱크대, 욕실, 창문 이런 데서 발견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냥 바닥에 흩어져서 사망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호흡기를 검사를 해봤더니 전부 검정매가 다 묻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장구적인 노력을 못했다면 약물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이미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검 시에 약물 검사를 훨씬 더 많이 의뢰를 하죠.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량의 수면제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돼 있는 거죠. 가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방화를 저질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수사에서 더 밝혀진 것이 이 사건이 나기 3일 전에 자기하고 살고 있는 내연남을 방화 살인을 시도한 흔적이 또 발견됐어요. 지난달 강원도 양양에서 방화로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내연남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내연남의 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가로채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심리적인 성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방화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네. 지금 5년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가 화상을 입은 흔적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불을 지르다가 자기가 화상을 입은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 빛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궁지에 처해 있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화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자신한테 친숙한 이 방화라는 방식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이고요. 방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방화범은 일단 태운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명이 많이 달라져요. 대표적인 게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건조물 또는 주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뭐 선박, 기차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태웠을 때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되고요. 사람을 상해하게 이르거나 또는 사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자체가 더 높아요. 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처벌하고 있어요. 이미 형법으로도. 결국 양형은 어떻게 받았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형이 구형이 되고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났죠. 그래서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계획적인 범죄다는 것을 법정에서도 인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양양 일가족 방화 사건이 방화가 범행 도구로 진화한 이런 형태라면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정남규 사건인데 방화가 성범죄와 살인으로 진화하는 경우 최근 서울 남서부 지역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피습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보라매 공원에서 20대 여대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노상에서 하던 범죄가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훨씬 더 진화해서 침입과 방화가 함께 벌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 사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방화가 이루어졌고요. 서울 봉천동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범인은 둔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매 3명이 주택 화재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인은 자매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투입되었던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을 보면 방화 범죄가 다 있어요. 사실 유영철도 쓰레기더미, 뭐 자동차 상당히 많은 곳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데 강호순도 자신의 처와 작물을 불을 질러서 살해한 이런 사건이 이제 밝혀졌었죠.
어쨌든 연쇄살인범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의 대상 범죄가 뭐냐면 살인, 성범죄, 그리고 방화예요. 방화가 거기 들어가요. 방화가 그러니까 세 개의 사건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극이 사소하게 시작을 해서 멈추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절대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화 범죄도 처음에는 쓰레기 때문에 몰래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막 즐거워하던 이런 감정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불타는 것도 보고 싶은데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잔혹해지는 경향성이 반드시 존재해요. 마약 중독과 같아요. 이건 중독 범죄랑 비슷하거든요. 작게 시작한 약물이 점차 내성이 생기면서 약물이 양이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범죄는. 정남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따라가서 막 공격하고 찌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침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장악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살해하고 가면 되겠구나. 그게 점차 더 자극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불을 질러서 온 일가족을 다 살해하겠다. 이걸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정남규의 방화 현장 가보신 건가요? 네. 제가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그 방화 사건 현장에 다 제가 나가봤는데 불을 도주로에다만 질러요. 큰 창문이나 출입문 이런 곳에 다 불을 질러서 결국은 일가족이 다 사망한 케이스가 빠져나가게. 심지어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젓가락을 구부려가지고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방범 창살이 있잖아요. 그 반지하 같은 곳인데 피해를 입은 곳이 거기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범 창살이 먼지가 가득한데 두 줄의 손잡이가 딱 있는 거예요. 물론 장갑 자국이긴 했지만 그래서 야 이걸 정말 불을 질러놓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그 죽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이놈이 바라봤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막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결국 만들어서 수사팀에 브리핑을 했는데 범인의 족적이 장은박으로 이어지고 또 여성과 아동이 있는 방만 집중됐다라는 것에서 이 소심한 공격성을 지닌 자라고 분석을 했고요. 평상시에 자기 의사표현이 미숙하고 자아 정체성이나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배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공격성을 훨씬 드러내면서 오랫동안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탐문을 할 때도 실제 범죄자는 반대적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수사팀에 제안을 했었었죠. 그 내용이 이제 결국은 체포되고 나서 정남규의 성향하고 상당 부분 일치를 하고 있었어요. 정남규는 다른 요원들하고 제가 같이 면담을 하느라고 이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었는데 정말 그 살인 현장을 추억하면서 막 불이 활활 타는데 내 심장이 타는 것 같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실제로. 쾌감의 순간을 돌이켜 보듯이. 그래서 전형적인 장형분이 고조되는 유형의 범죄자구나. 이제 오늘 하려는 저의 이야기는 산업재해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직업병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고 산업재해의 경각심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 자체가 어떤 일하던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수은 옹독의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노동자가 17살인데 이 사망한 노동자 이름은 문송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온도계 제조회사인 협성계공종업원 문송면 군이 심한 두통과 허리 통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수은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15살 문송면 군이
이번 115일 만인 오늘 새벽에 숨졌습니다. 문성면 군이 이제 충청남도 출신이에요. 그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내가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공장에서 수은 온도계에 수은을 넣는 일을 했어요. 그 중금속. 예. 김상욱 교수님 되게 잘 아시겠지만 수은이 맹독성 물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위험한 수은을 직접 17세 소년이 온도계에 이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성명 군이 밤에 잠을 기숙사에서 자기가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자요. 그냥 그 공장에서 자요. 낮에는 공장에서 수은 온도계에 수은 넣고 그 맹독성 물질 넣고 밤에는 거기서 자는 거예요.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거. 열이 나고 머리, 허리, 다리 다 아프고 잠 못 자고 가족이 이제 난리가 났죠. 아이가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병원을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다가 한 달 만에 급성 수은 중독에 걸렸어요. 한 달이요? 한 달 만에. 가족이 이제 이거 산업재해다 그러면서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하죠.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3번을 거절을 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거절을 해요. 네. 회사가 도와주느냐? 그럴 리가 없죠. 산재 요양 신청서를 가족이 내는데 회사가 사인을 안 해줍니다. 문성면 씨 어머니를 찾아가서 막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러면서 막 험한 말을 하고 의사한테는 뭐 이게 수은 중독이라는 증거를 내라 뭐 이러면서 떼를 쓰고 네.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그거를 비롯해서 이제 신문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게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산재 지정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병원 간 지 사흘 만에 숨집니다. 아이고. 문성명 군 큰 형이 그러면서 한탄을 한 게 당시 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내 동생의 죽음은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이 빚은 타살이다. 당시에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이 문성명 군 영결식을 그 영등포구에 있는 공장 앞에서 합니다. 다짐을 해요. 다시는 어린 소년이 산업재해로 죽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오늘 여기 송년회를 추모하기 위해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방송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죽어가는 산재 사고를 보며 근로자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봅니다. (2009년도에) 이제 강원순이 체포된 이후로 사실 연쇄 범죄들은 이제 좀 멈추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묻지마형의 범죄거든요. 여기에 상당수가 이제 정신장애나 조현병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정신장애에 의한 그 범죄인데요. 특히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방이 가능하지만 계속 나는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위협되는 범죄로 드러나죠. 거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소위 이제 안인득 사건이라고 있어요.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계단에서 무참히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예. 오늘 새벽 경남 진주시 가주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대피하다가 3, 4층 계단과 1층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주민들을 발견했다며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이터로 불은 지고 난 다음에 이제 흉기 2자루를 준비해가지고 아파트 계단에 탁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결국은 계획성을 가지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라는 뚜렷한 범행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 화재 경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잠자던 분들이 얼마나 놀라서 이제 비상계단으로 유일한 대피를 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단 12분 만에 도피하던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이 5명이 사망을 하고 중상해를 입은 분이 17명, 그래서 총 22명이 사망 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형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감형이 됐냐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들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정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에 잠깐 제가 이제 읽어보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두 대상을 연결해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강화시키고 전혀 자기와 관련 없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전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공삼자 아파트네.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도를 가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에 심각합니다. 하루다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나 많아져 가고 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과대망상이네요. 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봐서는 굉장한 어떤 그 편집증적인 증상 또 망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 이제 감정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감옥과 같이 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안인득 사건도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나 조현병 범죄의 공통점들이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이 친형의 진술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이제 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뭐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막 망상도 생기고 그래서 2010년도에 행인들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나의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이제 공격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치료를 시킵니다. 치료를 하고 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7월부터 치료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2년 9개월이라는 공간이 치료가 안 됐는데 공격성이 점차 뚜렷하게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CCTV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여학생의 집까지 따라가서 학생이 놀라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에 그 집 문을 향해서 막 오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또 폭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있는 이런.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안인득도 결국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 것이 이제 고립돼서 혼자 있었다는 거, 치료가 중단돼 이제 3개월이 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정정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범률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6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6, 7명은 재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형량만 채우고 그냥 다시 출소하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볼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가족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치료입니다. 입원 치료. 네, 입원 치료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족들이 이것을 숨겨요. 조현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받기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12주 정도라고 합니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예후가 좋은데 한국의 평균을 내봤더니 56주가 넘어요. 56주.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못 참을 때가 되어야만 결국 병원에 가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딴 병에 대해서는 솔직한 게 많은데 가족이 정신병력에 대해서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게 좀 우리나라 가족들이 좀 있죠. 어떤 사회적 편견, 낙인 이것이 사실 화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몇 군데 네네. 쭉 수집을 해서 봤는데 참 합리적인 것이 이제 그 호주의 CTO라고 해서 지역 명령 제도죠. 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대표들이. 그리고 의사가 와요. 그다음에 공권력 집행은 경찰이 오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위험한데 우리도 살고 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3개월까지 입원을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이웃과 가족이 같이 합의 보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치료적 개입이 훨씬 더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최소한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명 앉혀놓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운영해도 사실 이거 뭐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호관찰 관련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정신질환 정보 같은 거를 경찰과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어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 일단은 지금 공론화부터 필요한 것 같네요. 네네네.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해야 맞아요. 어떤 제도라도 만들어질 수 있지. 지금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맞아요. 국가도 개입하고 공동체도 개입을 해서 이런 인식도 좀 바꾸고 예방하고 치료만 되면 현저하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네,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겠지만 그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공업단지 내 전자에서 발암물질 페놀이 영남 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대거 유출됐습니다. 낙동강 페놀 유입 사건은 그동안 수돗물을 믿고 마셔온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1991년 3월 14일이에요. 3월 14일 당시 구미에 있었던 전자인데요. 구미 공단에 있었던 전자에서 그 페놀을 넣어둔 탱크에 균열이 생겨서 무려 한 8시간 동안 페놀이 유출이 돼요. 페놀이. 그래서 그 페놀이 유출이 돼서 그것이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3월 16일 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다사 취수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날 밤부터 일요일까지 대구 시내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이제 오전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해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러니까 일단 그 일요일 날 연락을 받은 직원들이 일단 급하니까 거기다가 그 소독제를 막 덮어버려요. 보통 소독할 때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염소인데 염소를 평소보다 10배의 양을 막 갖다 부어요. 근데 제가 곧 얘기하겠지만 페놀에다가 염소를 넣으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페놀과 염소가 결합하면 더 독성이 강한 물질이 되고 특히나 냄새가 몇백 배 더 악취가 나요. 페놀은 거의 독극물에 가깝잖아요. 그 독극물이죠, 사실. 독극물이죠. 독극물. 그 사실 이제 페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페놀을 좀 생소하긴 한데 페놀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페놀이에요. 아까는 여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프로포폴이고요. 네. 산소와 수소인데 OH. 여기 그렇죠. 여긴 탄소고 수소, 산소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구조물이죠. 네. 근데 이 페놀은 사실 독이에요, 독.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도구로서 이게 그 악명을 떨치게 되냐면은 나치 독일. 나치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나치 독일 사실 그 나치즘의 핵심이 우생학, 우월주의잖아요. 인종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그 독일 안에서도 나쁜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을 속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전쟁이 시작된과 동시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학살하는 정책이 그 작전이 바로 T4 프로젝트인데요. 그때 사용한 게 페놀이에요. 그래서 페놀이 이제 방류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염소를 뿌리면 염소가 여기 붙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페놀이라 그러는데 클로로페놀은 더 독성이 더 강하고 이건 보통 소독제나 소독약, 뭐 제초제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가끔 보시면 그 세제에 써 있어요. 클로로페놀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페놀이 왔는데 거기 염소를 더 투입해서 보낸 거죠, 가정으로. 이게 간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대구 시내 수돗물 압수의 사태는 230만 시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듣기 어려운 불신감을 심어주면서 가게의 생수가 동인하고 골짜기마다 물을 때리는 사람들로 메워지고 있는가 하면 배앓이나 두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음식점이나 다방, 각종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는 냄새로 못쓰게 된 상품을 무더기로 잃어버려 손해 대상을 청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우연히 사고가 터져서 그런 거고요. 그 전에도 사실 계속 페놀을 이제 방출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해인데 이미 1990년 10월에 해서 이 페놀을 처리하는 기계가 있어요. 2개의 기계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쌓이고 있었을 텐데 그걸 그냥 무단 방류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방류한 양이 325톤을 계속 이제 방류를.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분노가 정말 폭발하게 되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니까 와, 기업 이미지야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정부는 굉장히 선방망이 처벌을 내려요. 그러니까 조업 중단 30일 일단 하고 근데 30일의 조업 그 중단을 채우지도 않고 20일쯤 지났을 때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냥 풀어줘요. 그러니까 뭐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풀어주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조업 재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페놀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이었는데요. 환경처의 장관과 차관을 동시에 다 경질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이제는 화가 난 거죠. 결국은 대가를 전자도 치르게 되고요. 시에도 이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되고 다음에 시민들한테도 1인당 얼마씩 해서 배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소송을 치르게 돼가지고 여기서 막대한 이제 손해를 입게 되죠. 페놀 사건 같은 경우 그걸 소재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영화 아시나요? 아니, 저는 어떤 처음 거요? 들어봤어요. 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네, 삼진그룹. 그게 그 얘기구나. 맞다. 토익반이라고. 맞아요. 네. 그 코미디 영화 아니에요? 제목만 알아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영화의 전반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들이 영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좀 승진을 해볼까 하는 이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그 회사에 페놀 방류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말단 직원들인데 근데 그들이 결국은
이 회사를 고발하고 이 문제 해결하게 되죠. 근데 실제 이 영화는 모티브를 가져오긴 했지만 실제 그 진행과는 상당히 다르게 완전히 독자적으로 해석한 좀 대로 후련함을 주는 영화긴 한데 굴러가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준 파급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랄까? 그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돗물을 그냥 먹었지 생수란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수돗물을 끓여 먹었죠. 그렇죠. 그냥 그때는 물을 생수로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물 같은 거를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제 오히려 법으로 제재를 해야 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공이 김선달처럼. 그럼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낙동강 페놀 사건이 터지자 이제 물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를 기회로 사람들이 우리도 물을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 생수를 팔게 해달라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수를 못 팔게 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요. 이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1994년 3월 8일자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수원에서 귀가하던 한 20대 여성이 중국 동포에게 납치돼 살해된 사건입니다. 갑자기 우 씨는 A 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A 씨를 살해하고 C 씨를 훼손했습니다. 범인은 40대 오원춘입니다. 그 오원춘 사건은 피해 여성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던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골목 입구에서 마침 나와 있던 오원춘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여성은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잠깐 오원춘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제 방에서 문을 잠그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의 대응이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일단은 가장 초동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납치가 돼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싸우는 소리나 누군가 위협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전화를 할 정도 되면 그게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말 안일한 대처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단은 몇 가지 나눠드리고 한번 보시면서 녹취록을 보면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목골놀이터라고 또 다시 질문을 하고요. 목골놀이터요? 네,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지동이요? 네, 경초등학교 좀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걸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이건 답답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은 왜 물어봤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에요. 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위치 조회 한 번만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위치 조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접수자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더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 피해자가 아저씨 빨리요 빨리 그런데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 모르는 아저씨라 그러니까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이런 대화가 오고. 이거 사실 중복질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목골놀이터 가기 전 초등학교 누가 그러는 거예요를 반복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원춘이가 잠깐 방을 나간 사이에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하고 있는 중에 문을 부수고 오원춘이 들어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원춘이한테 피해자가 잘못했다, 전화를 걸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녹취가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 밤 10시 50분 112 센터에 걸려온 다급한 신고 전화. 그런데도 112 근무자 20여 명이 6분 넘게 피해 여성의 비명만 듣고 있었고 팀장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정확히 놀이터 전에 집이라고 말했는데도 집 아니라는 지령을 넣지 않아 현장 출동자들은 엉뚱한 곳만 헤맸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잘못은 구조 요청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가 자기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들이 나중에 변명을 할 때는 집집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는 하지만 사실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뭐 경찰한테 항의하고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죠. 이게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확인을 나중에 해봤더니 그 경찰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초임 순경이 112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진짜 공포에 떠는 사람의 목소리를 저희는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 사실은 이런 감지 능력이 경험이나 여러 가지로 좀 있어야 되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당연히 이제 그 112 상황실에 이제 사실 발령이 나려면 충분히 교육도 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 이것도 조직적인 문제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오원춘은 어떻게 잡혔나요? 그냥 현장에서 잡혔나요? 당시에 그래서 밤새 거기 이제 형사까지 동원이 되어가지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수색을 하면서 이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거의 반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부수고 들어갈 때까지 시신을 훼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고 예,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집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러의 작업으로 이제 면담을 하러 갔는데 면담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 아니 면담을 하고 있는데 뭐 미소 짓기도 하고요. 또 다리를 이렇게 꼬고 뭐 건들거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면담을 한다는 목적은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이렇게 참고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다리 내려 웃지 마 뭐 이런 어떤 그 이 제재를 하면서 마치 그 형사가 취조하듯이 제가 면담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나 뭐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없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고 나서 분석을 한 결과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일단은 면담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나중에 검사 결과도 20점 정도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높지는 않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장의 배경을 쭉 들어보니까 사회적인 학습을 경험할 기회가 전무했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뭐 이런 성장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사회화 과정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자기가 못 찾고 그냥 계속 훼손만 하고 있었던 거죠. 뭐 윤리의식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렇죠. 바탕이 되는 사회화되는 지식인가 과정들이 지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전혀 거죠. 없어요.